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치. 안녕하세요. 제시치. 폴란드 어디 말입니까? 인사입니다. 폴란드요? 네. 언젠가 가보고 싶네요. 폴란드. 2002년 때 우리가 이겼었죠? 네. 황선홍 골. 뭐지? 아재 인증. 네. 네? 2002년 첫 경기 조별리그 첫 경기 폴란드전. 황선홍이랑 누구죠? 한 명? 그 유상철. 네, 둘 멋있었는데 골. 저 그거 못 봤어요. 아, 군대 계셨어요? 근무생. 그리고 근데 대부분 군대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그때 고3. 저는 근데 대학교, 그리고 제가 또 네. 못 본 경기 뭔지 아세요? 거의 다 봤는데 혹시 안정환 골 넣은 거? 이탈리아전. 저도, 미친 줄 알았어요. 저도 이탈리아 전반 못 봤어요. 왜? 그래서 시험 보고 있었어요. 2학년 때. 그때가 맞다. 그런 기간일 네, 수 있겠네. 대학교 2학년. 기말고사여가지고. 네. 저 그때 고3이면 다 봤는데. 근데 그때 한창 그 뭐지? 딱 그 시간에 제가 그 외곽 경기에 가서 걸려버린 거예요. 네. 이탈리아전 때. 밤이었을 텐데. 그리고 위병소 근무여가지고 위병소 바로 근처 군무대 생각했지. 군무새. 아니. 군무새. 축구 얘기하니까 유진이 갑자기 사시고 군대 얘기야 축구 얘기네 우리 진짜 안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어. 우리 한국 남자네요. 네, 좋네요. 네. 아무튼 위병소 앞에 바로 그 체육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 모여서 단체 시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데 내가 상황을 모르겠는 거야. 와, 그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계급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일병. 그러니까 뭐 물어볼 수도 그러네. 없고. 병장 있으면 뭐 째고 가고 그 뭐뭐 다 할 수 있었어요. 늦게 가셨네요, 상대적으로. 좀 늦게 갔죠. 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또 연장전 갔죠 그때 골든골이니까. 네. 이탈리아죠? 아니 그러니까 게임이 끝날 시간인데 안 끝나는 거예요. 아, 모르니까 상황을. 네. 뭐야? 그러네. 했는데 갑자기 체육관이 그러면서 네, 나중에 맞아. 어떤 애가 하나가 나오면서 막 이러면서 뛰어나오는 거야 한 명이. 네. 이기긴 이겼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게임이었더라고요. 진짜 짱이었죠. 죄송합니다. 폴란드 인사하다로 폴란드 인사하다가 2002년에 월드컵으로 세계로 떠나봤습니다. 근데 그때 기분 좋긴 했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이겨본 기억이 거의 맞아. 없으니까 본선에서 첫 경기에서 그것도. 황선홍 얘기. 아무튼 여기까지 왔네요. 네. 네, 오늘은 무슨 책 다루죠? 예, 오늘 제가 골랐는데요. 지난번에 그 베스트 3 저희가 이제 썼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 막 용두사님이 막 이런 놀랬는데 저 뒷부분 들어봤었어요. 들었어요? 네, 그때 궁금하다고 네. 제가. 네, 맞아. 윤희님도 놀라셨습니까? 놀라지는 않았고. 약간 의외이긴 예, 했죠. 아니 그거일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래요? 근데 방송 듣다가 뒷부분에 자꾸 제 베스트 1위를 다른 걸로 그러니까 자꾸. 맞아. 나중에 우리가 알고 고쳤어. 그러니까. 예, 고치시긴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저도 우리끼리 방송을 들었습니다. 제가 안 나오는 방송에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몰라가지고. 불신이 쌓이네 이제 좀 우리가 또. 예, 제가 오늘 지난 베스트 3 때 2018년 1위로 골랐던 책이고요.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아워 1,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흐름 출판에서 출판된 이 책을 제가 오늘 좀 골랐고요. 제목 뜻이 뭐예요? 골든아워 우리가 아는 그 골든타임의 그 딱 그 뜻인데요. 그 이제 통계를 보니까 어떤 그런 중증 외상이 뭐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최초 발생하고 한 30분 안에 50% 안타깝지만 50% 정도의 그 환자분들이 돌아가신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한 1시간? 그리고 좀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후에 사망률이 30%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한 1시간, 한두 시간 내에 적절한 그 조치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거든요. 외상외과의 그 역할이. 그래서 이제 그 골든아워, 골든타임이란 말이 사실 잘못됐대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골든타임이 주로 미국이나 영어권에서 쓰이는 실제로 쓰이는 그 의미는 프라임타임. 방송사들이 그 가장
그 하는 중요시 여기는 프라임 타임을 골든 타임이라고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생명이 걸려.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까 녹음 전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분을 모델로 한 드라마가 나왔었거든요. 이성민 씨가 이제 연기한 이국종 교수 모델로 한 그 사람 역할을 했었고요. 골든 타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골든 그게 타임이었구나. 2012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 계기는 이제 사실 세월호 사건 이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골든 타임의 그 정확한 사용되는 통용되는 의미를 생각하면 함부로 그렇게 사용할 언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드라마가 그 만들어질 때도 사실 교수님이 이제 자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골든 타임은 뜻이 안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골든 아워가 정확하다. 라고 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골든 타임으로 결국 돼버렸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요. 아마 골든 아워가 보다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타임이 좀 더 명확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긴 한데 뭐 그 이후에 별일 없었으면 사실 그런 것부터 할 수도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을 지난 우리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참 더 씁쓸해진 이야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제목도 골든 아워로 이렇게 저자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국종 교수님은요. 중증 외상 분야 외과 전문의 중증 외상 치료 권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증 외상은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너무 크게 다친 그 외상의 수준이 굉장히 그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이 이끄는 외상 외과 의료팀은 현재 국내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이분은 이제 1995년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아주대 의대 그 왜 유명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옛날에 이것도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때문에 이 병원이 떴는데. 뭔지 알 것 같은데 장동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의가 형제가 아니구나. 네, 의가 형제 아니고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아시죠? 차태현 나온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차태현 맞았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걸로 떴어요. 이 아주대가. 네. 대우그룹 산하였습니다 원래. 대우그룹이 만든 병원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우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여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그러니까 아주대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의가 되셨죠. 2002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교직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유희열 씨랑 그 진행한 대화의 희열이라는 토크쇼의 마지막 게스트로 시즌 1 마지막 게스트로 나오셨었거든요. 그거 나중에 또 돌려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저 이제 책을 거의 다 읽고 나서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인물들이 이제 막 등장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참 좀 숙연해지기도 하던데. 근데 차태현 아닌 것 같아요. 차태현 아닙니까? 이재룡. 옛날에 이재룡 나왔고 차태현이 어린 뭘로 나왔을 거예요. 네, 전광열 뭐. 그렇죠. 네. 맞아. 그때구나. 아무튼 김정은 씨 나오고. 예, 김정은은 기억이 나서 차태현이랑 김정은이랑 커플이 뭐 했던 드라마가 기억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외상외과를 하게 된 계기가 외상외과를 알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거기 토크쇼에도 나오고 책에도 소개가 되는데 그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아주 같이 이제 공부했던 그 친구가 외상외과 하는데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갔대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요? 원래 간담최라고 담이 뭐지? 최는 최장일 거고 담이 뭐죠? 쓸개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쪽 전공이셨대요. 원래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쪽 방면으로 독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쨌든 이제 임용 취업을 해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외상외과를 하게 됐다. 몰랐대요. 모르고 하신 거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선택이 될 줄이야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해외 연수를 가세요. 2003년에 미국 UC 샌디에이고 외상센터 그리고 2007년에는 로열 런던 병원 외상센터에서 연수를 하면서 선진국의 그런 중증 외상 환자 치료 시스템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내에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게 이제 이런 삶을 사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2005년에 이제 이 중증 외상센터 뭐 설립 방안에 대한 이런 논문을 쓰시고 그 논문이 이제 어떤 기초 자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09년에 뭐 중증 외상 특성화 센터가 이제 아주대 병원에 생기고 팀이 구성됐고, 근데
이게 말이 설립되고 구성이 됐지 이 외상외과에 대한 지원은 사실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그러던 중에 2011년에 우리가 다 아는 그 아시죠? 아덴만의 여명 작전. 그때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그 배 이름이 뭐였죠? 아, 기억이 안 나네. 기억나세요? 사모 주얼리우 아 맞아. 하여튼 사모 주얼리? 맞나? 사모 해운인 건 맞는데 하여튼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석혜균 선장님 다 이제 제대로 구출했는데 석혜균 선장님만 그때 이제 총상을 심하게 입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사모 주얼리. 예. 이렇게 표정이 약간 뿌듯했어. 나 맞췄어. 근데 이분이 이제 결국 저기 맞게 돼가지고 이분은 이제 살려내면서 일약 이 중증 외상에 대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된 거죠. 막 그래서 막 석혜균법이니 막 이국종 법이니 막 하면서 이제 권역별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증 외상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적하는 권역별 그러니까 도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국종법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아주대가 떨어져요. 그 권역별 그 센터에. 그러니까 이분이 국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병원 내 정치에서도 밀리고. 하여튼 계속 그런 스토리예요, 그냥. 여기 알라딘 서점에 지금 얘기하신 거 좀 연관되는 PEDRAA 이렇게 시작하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이렇게 댓글 다셨어요. 정치력이 없는 의사가 대학병원에서 소신대로 진료하는 것이 이렇게나 힘듭니다. 네, 그랬고 그렇게 그냥 지금은 나중에는 다시 2차에서 지정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권역별 외상센터가 이제 아주대병원에 지금 설립되어 있고요.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셔서도 그랬어요. 이 외상센터가 사실 언제 없어질지 우리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이국종 교수님과 같이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겹게 근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이 책은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이 책이 자서전인가요? 막 우리끼리 이야기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비망록 이런 표현도 좀 있어요. 어떤 표현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17년 동안 외상외과 의사로서 지내면서 맞닥뜨렸던 그 어떤 현실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고뇌 이런 것들 정말 그대로 다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정말 꼼꼼히 기록하셨고 사람 이름 정말 낱낱이 다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치인들도 되게 많이 언급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저게 정치인이야 하고 할 법한 그런 분들도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정치인이 아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제 도지사가 김문수 씨였는데 지금 그냥 일베잖아요. 완전히 태극기 부대에 가서 막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김문수 지사가 나름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경필 씨도 그렇고. 하여튼 좀 보면서 좀 묘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권으로 이제 이 책이 나눠졌고요. 1권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록이고, 그러니까 그 외상센터로 지정받기 전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권은 그 후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2013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님을 잘 모르다가 네. 그 1년 전인가 이제 언제 페북의 영상이 그 세바시 영상인 것 같은데 예.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영상 보면서 이제 약간 처음으로 이제 인식을 했는데 그때 받은 충격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 정말 이분이 하시는 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처참하고 그 와중에도 하루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 그 진짜 그때 입이 떡 벌어지면서 진짜 그때 그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게 되게 있었는데 저랑 비슷하게 이국종 교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그전에는 잘 모르고 막 그러다가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이제 뭐 북한 귀순한 사람 고치기도 예, 하고 그 전에 최근에 이제 그 사건이 되게 아덴만 유명했죠. 사건도 있긴 한데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진짜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살아있는 언어와 진짜 아우라가 현실의 있죠.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거를 꾹꾹 눌러서 얘기하시는 그 아우라가 정말 느껴지는 게 너무 맞아요. 다들 그 첫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되게 그리고 막 되게 약간 뭐랄까 차가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냥 그 차가움 어떤 인상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분의 차가움은 좀 뭐랄까 좀 약간 짠한 그런 게 있죠. 윤희님은 이분 혹시 처음 본 때가 언제세요? 저도 그냥 뉴스 통해서 아덴만 그렇죠. 그게 사실 그게 가장 그때 그냥 알게 된 것 같고 아 그런 센터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안 것 같고 그렇죠. 예, 다 그때 안 다 것 그때죠. 같아요. 사실 예. 그때 처음 시작이죠. 그 전에는 다 몰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많이 알려줬고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아덴만 사건이 있고 나중에 얼마 몇 달인가 하여튼 지나서 무슨 기사에 이분이 직접 글을 썼나니 이분을 인터뷰했던 것 같아. 이분 인터뷰를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냉철하고 되게 염세적이고 근데 실력은 어마어마한 막 그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여기에 사실 저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삶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 더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일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012년 11월에 아주대병원이 1차 그 중증 그 외상센터 사업에서 탈락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국종법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작 아주대는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사업이나 그나마 좀 되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숨통이 트일 거라고 다들 기대했는데 이제 그 본인과 그 팀원들이 진짜 막 그 절망감이 말도 못했겠죠. 이제 그런 때 동아일보사에 있던 박혜경이라는 분 아마 기자신 것 같아요. 뭐 이분이 찾아와서 당신이 겪은 일을 좀 책으로 좀 해보면 어떠겠냐.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게 뭐 들어오겠어요 사실. 지금 내가 이제 의사 경력도 끝날 판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막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됐어 이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교수님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다면 그 헌신이 잊히지 않도록 뭐라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아무리 소중해도 몇 년만 시간이 흐르면 모두 잊힙니다. 그러나 활자로 남겨둔 기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활자와의 중요성은 의학계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영역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박혜경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나는 그 이후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끼적이기 시작했다. 그 기록은 시간적 연속 선상에 있지 않았다. 나는 바쁜 일상과 개인적 고난에 치여 쓰기를 멈추다 이어가기를 반복했다. 그러길 3년쯤 지났을 때 나와 팀원들을 둘러싼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매 순간 끝을 생각한 만큼 모두가 지쳐있다는 현실만큼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근데 이때가 2012년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기록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분의 글쓰기와 또 인생의 어떤 뭐랄까 동기라고 하여튼 모델 뭐 여하튼 비슷한 뭐 이런 식의 그게 되어준 게 김훈 작가님의 카레 노래라는 이제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의 삶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막 온갖 음해와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켜서 결국에는 이제 나라를 지킨. 근데 또 정작 본인의 삶은 점점 소멸해 가다가 끝내는 이제 그렇게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김훈 작가님이 카레 노래를 통해 표현한 이순신이 자기 삶에 되게 박혔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훈 선생님의 그 글까지도 글의 스타일 이런 것까지도 이제 자기에게 뭐랄까 글에 어떤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김훈 선생님처럼 쓰고 싶어서 되게 노력 많이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 김훈의 어떤 그 투가 정말 느껴져요. 근데 쓰다가 포기했다. 내가 무슨 김훈이냐 이러면서 이제 막 또 자조적으로 막 쓰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놀라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이 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랬었잖아요. 녹음 전이었나? 이분이 진짜 약간 좀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좀 작가가 투입된 거냐 그런 얘기 원래 하셨잖아요. 이렇게 완전 유명한 사람들 그렇죠. 사실 많이 바쁘고 하잖아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구술을 하면 그걸 편집자가 받아먹고 해서 많이, 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손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 문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의 삶과 이 김훈이라는 사람의 자기의 글의 모델인 이 글 스타일 뭐라고 해야 되죠? 서체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그 글의 스타일까지 정말 뭐랄까 좀 혼연일체된다는 느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과 이 글의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충격받아요. 그 삶이 놀라운데 글도 놀랍군요. 네, 그렇지. 글 너무 잘 쓰는 거지. 야, 네.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 되죠. 사실 그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죠. 글이 사실. 되게 놀라운데 삶이 되게 별로인 경우가 있거나. 뭐 그렇죠. 삶이 놀라운데 글은 네네네. 그냥 사실은 그냥 네. 밋밋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 책을 읽기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의식 강한 의사들이 하여튼 전문가들이 쓰는 글은 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찬양 되게 심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감수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혀 그런 톤의 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매스컴에 나오시고 하니까 그냥 베스트셀러 노린 그냥 출판사의 기획 책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들인 책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동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사실 이 책에 대해서 할 얘기가 사실 너무 하고자 하면 너무 많은데 저는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다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런 걸 좀 저는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칼의 노래는 나의 이야기였고 팀원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힘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특히 김훈 선생이 그려낸 이순신은 내가 26년 전 해군에서 군복무를 할 때 만난 이순신의 모습과 정확히 같았다. 보직으로 부여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죽음으로써 힘겨운 세상에서 해방되고자 한 이순신에게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직장인의 모습을 보았다. 또한 세상의 모멸과 치욕을 오롯이 감내하면서도 알 수 없는 무의미와 끝까지 싸우는 그에게서 조직 내 중간 관리자의 고통도 보았다. 김훈 선생이 그려낸 세상 속에 나와 내 동료들이 있었다. 나도 칼의 노예처럼 우리가 겪어온 일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묵직하게 그려내고 싶었으나 능력 밖이었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을 절대 포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실망하고 워낙 실망할 일들이 너무 많고 일은 너무 고되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압축을 하자면 이분의 일은 그건 거예요.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해요. 그럼 중증 환자가 외상 환자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프로토콜은 그건 거예요. 그 사람한테 빨리 가서 오는 과정부터 이미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사람이 피를 대략 한 2리터 이상 흘려버리면 가망이 없대요. 가망이 되게 줄어든대요. 뭐 그렇잖아요. 사실 몸에서 피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막 피를 쏟아 부으면서 막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도심에서 할 수 있는 뭐 활주로를 통한 비행기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기가 필요한 거고, 그 헬기도 그냥 헬기면 안 되고 그 환자를 눕혀놓고 치료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공간, 그 여유 공간이 확보되는 어느 정도 좀 크기가 있는 헬기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헬기들이 뭐 사실 싸겠어요?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지금까지도 닥터 헬기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닥터 헬기 빨리 줘라 청원 들어가고 막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경기도 소방청에 소방 헬기를 계속 지원받아가지고 때마다 그냥 지원받아서 가고 요청하고 죄송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거의 1명 이상씩 외상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수고를 하는 거죠. 또 소방청의 그 헬기 조종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숨을 걸고 비행하시고, 그래도 사람을 살리니까 나는 그래도 당신과 하겠다 뭐 이런
막 스토리까지 막 더해지면서 야 일이라는 게 뭐냐. 뭐 저희도 다 지금 직장 생활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니까 때로는 좀 뭐 막 다 그냥 제껴버리고 싶고 뭐 이런 그런 충동 속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데 이분은 도대체 그저 이제 이분은 그냥 자기 직업의식으로 그냥 이걸 다 감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좀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런 직업의식으로 우리 직업을 유지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뭐 가족들은 무슨 죄겠어요? 그보다 더 뭔가 깊은 차원의 뭔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유지를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분은 그냥 직업이니까 그래도 하는 거라고. 무슨 뭐 종교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참 울림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좀 특성 케이스이긴 하죠, 사실. 일반적이란 말도 좀 웃기지만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의 그런 그냥 직업 세계에 투영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결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눈앞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걸 늘 보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목숨, 생명이 소중한 거고 그 무게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걸 저버리지 못한 채 십몇 년을 그렇게 그냥 지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니 이분이 이순신에게 감동을 먹이고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짐작하는 거죠.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깊이를 헤아리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이 책의 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보통 가족한테 하거나 누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뭐 아내 누구에게 그쵸.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실래요? 저 전자책으로 봐서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정경원에게. 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이분이 한창 외상외과로 혼자 고군분투할 때 부산대학교에 계셨던 의사분이신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이제 권역별 센터가 이제 부산 쪽에도 생겨야 되니까 한 명 누군가를 나한테 보내주면 이 사람을 잘 수련해서 내가 부산에 보내겠다. 내가 일하는 외상센터 없어져도 그 사람은 다시 부산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확약을 받고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로 아주대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바로 정경원 선생님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이육종 교수 바로 밑에서 이제 부교수로 이제 센터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부센터장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인 거죠. 이분이 종교가 기독교래요. 이분이 소개되는데 뭐냐면 이런 사람을 처음 봤는데 그냥 이 사람은 진짜 그 종교적인 어떤 소명으로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이국종 교수님과는 종교적 소명으로 100%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나는 종교는 없지만 이 사람만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왜 교회 다닐 때 늘 우리가 막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상이 있잖아요. 생각은 하지만 절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이분이다. 라고 이국종 교수님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책은 그 사람한테 바쳐줘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혹시 이국종 교수님이 많이 갈구시나? 근데 뭐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방금 이건 농담이고 그냥 듣자마자 그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네네. 정경 교수님 부원장이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 고생하시겠다. 바로 밑에 부교수예요. 네, 진짜 고생하시겠다 같이 이 생각이 확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버텨준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준 거지. 부산도 안 내려가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은 나의 마지막 역할은 정경원이 아주대 병원 외상센터를 이어서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환경에서 이 사람 이어받을 수 있는 게 나의 마지막 역할이다. 또 이분뿐만이 아니라 김지영 선생님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간호사 하셨는데 캐나다 쪽에서 이제 되게 유능하게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어떻게 6개월 정도만 도와줘 이래가지고 모셔왔는데 지금까지 계시면서 외상센터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매니저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혈맹 같은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초인들의 모임 같아요. 그러니까. 초인들의. 그리고 대화의 희열 보면 이분들이 나오거든요. 정경원 선생님도 등장을 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막 아주대 의대 막 찾아봤다니까요. 네.
아 이분이 정경원 선생님이구나 막 이렇게 보면서. 근데 짧은 순간이긴 한데 이제 그 외상센터 근무하는 정경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어떤 분들 짧게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들도 약간 미친 것 같아. 그리고 팀이 네. 그리고 자부심이 완전 하늘을 찌르는. 그러니까 꼭 이국종이 아니어도 우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이제 그런 게 느끼는 포스가 느껴지는 거지. 그 사람들도 다. 하여튼 좀 그런 면에서 좀 감동을 했고요. 네. 그거의 정점은 뭐냐면 책 맨 마지막에 제가 전자책으로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전자책에서 한 110페이지 정도였고 실제 책 분량을 생각해 보면 한 50페이지가 좀 넘을 분량인데 그 분량이 맨 마지막에 다 인물지로 표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조금이라도 도움받은 최대한 모든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에 대한 양력 소개를 해요. 그걸로 50페이지를 채워요.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구성이잖아요. 그런 구성은 그냥 이름만 쭉 감사하다 이러면서 한두 페이지 넘기면 다행인 거지 사실 보통은.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좀 충격을 받았고 이게 네. 오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뭔가 진짜 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되게 그 숭고함 앞에서 말이 안 나오는 그리고 이우종 교수님의 생각만 해도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약간 그게 있어요 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히 비장하고 완전 초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살 수는 없고 다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살아야 되고 이분은 진짜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으시니까. 근데 이분의 어떤 글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걸 보면 항상 그 생각으로 저도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하고 너도 저렇게 살아야 너도 저런 삶을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제가 저한테 묻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막 또 과하게 막 너무 추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 저도 나름대로 되게 까칠한 사람이 나름대로 그런 사람을 쉽게 이렇게 보진 않는데 이 이국종 교수님은 좀 약간 그런 울림이 되게 있는. 그래서 내가 동시대에 사는 게 되게 그냥 말 그대로 너무 감사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 중증 외상외과의 그 의료 행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딱 우리가 딱 봐도 그렇잖아요. 헬기를 띄워야 되고 그분 사람을 실어 와야 되고 그 석혜균 선장 에피소드를 보시면 진짜 가관입니다. 제가 다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 이제 앰뷸런스가 필요하잖아요. 에어 앰뷸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그 의료 시설이 장비가 다 갖춰진 이제 특수 비행기인 거죠. 그거를 이제 해서 이제 이분을 하면서 이제 치료하면서 이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오는 거예요. 구할 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개인적으로 수소문해가지고 스위스의 무슨 기종을 알아봐가지고 그냥 개인 보증으로 4억 원인데 그 사용료가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오퍼를 넣었는데 오더래요 비행기가.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개인 보증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면 뭐 그렇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에 어긋난 일인데 그럼 어떻게 나보고 어쩌라고 이 사람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냥 자기가 그냥 사인해버리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인 거야. 이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진짜 처절하네요. 예, 사투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사라고 권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 가지 지면이나 기사를 통해서 접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사실상 본인의 육성을 직접 글로 보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네. 텍스트로 이런 경험을 독서 경험을 가져본 게 저는 제가 기독교 야 불고피디님이 나름 독서가신데 아니 진짜 그전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기독교 제가 종사자잖아요. 어쨌든 그런 책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온갖 기독교 위인들의 많이 그렇잖아요. 저도 뭐 그런 한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고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뭐 이거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렇죠.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아무튼 지금도 좀 이 불확실한 이 외상센터의 운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정부도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고 싶어 하겠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알라딘의 제 리뷰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주작이 아니면 사실이면 뭔가 저희가 이게 좀 여운을 주는 그 리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라딘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상관없지 우리는. 상관없죠. 네, 인터넷 서점의 리뷰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저번 달 여행 왔다 타지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119에 실려와서 1차, 2차 수술을 하며 한 달 넘게 입원 중입니다. 이제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에 이어 들리는 응급실 비명소리에 익숙해지고 가끔 들리는 헬기 소리나 진동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 제 건너편의 아저씨도 헬기로 이송되어 입원 중이십니다. 그러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환자가 많지? 헬기로 환자가 오는 일이 흔한 건가? 그래서 알고 보니 제가 입원한 병원이 중증 외상 환자를 받는 이 지역 유일한 권역 외상센터였습니다. 아주대 병원인 것 같아요. 연관 검색되는 이름이 있더군요. 이국종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골든아워라는 에세이 책을 쓰셨다고 나오더군요. 왜인지 모르지만 기사조차 제대로 읽어본 적 없던 제가 갑자기 그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바로 책을 구매했습니다. 남 얘기 관심 없는 제가 에세이 같은 걸 제 돈 주고 산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니 이 책은 무용담 가득한 자기계발 서적이나 운빨 가득한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적은 에세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자조적인 모습을 담은 이야기였고 동지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써내려간 겨울날 하얗게 타버려 불씨는 보이지 않지만 온기만 겨우 남아있는 하얀 연탄 같은 현대판 난중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속 상황을 읽으며 그려지는 상황에 병실에서 저는 몇 번이고 눈물을 참고 겨우겨우 읽었습니다. 뭔가 삶에 막막하다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아 병원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나서 빠른 조치와 치료와 수술로 큰 문제는 안 생겼지만 만약 다른 장소에서 사고가 났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시스템 개선에 관한 청원이 있기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내가 도로에서 손도 써보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청와대 청원 글을 링크로 이제 적으면서 이제 마무리하셨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마감되긴 해서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그 청원이 막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사람 숫자는 별로 없었어요. 네, 이 리뷰가 좀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리뷰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혹시 더 보태실 이야기? 보탤 이야기는 없습니다. 닥치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래요 사실 이걸 막 우리가 그냥 어떤 독서 모임에서 막 하는 것처럼 읽기에도 약간 썰을 좀 풀기 죄송한 네, 맞아요. 막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맞아. 그냥 이건 읽고 네. 그리고 네. 영사님 더 아니 없습니다. 네. 아닥해야죠. 아닥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늦었네. 네. 오늘 이것으로 그럼 저희는 오늘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이국종 교수님 골든아워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